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오랜 친구죠. 네. K200 장갑차. 저 몰랐는데 개발돼서 배치된 지 이제 40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예, 전력화 제가 최근에 막 자료 찾아보니까 네네. 뭐 자료마다 약간 편차 있어요. 84년이냐 85년이냐 네네. 있는데 84년이 주류더라고요. 어.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40년 된 거죠. 전력화 40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그다음 네. 국방력이 올라가는 뭐 어떤 계기나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88 전차가 그렇죠. 딱 요 시즌이었고. 네. 그때 K1 안 불렀어요. 88 전차라고 불렀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배치된 게 K200 장갑차. 네. 그래서 대한뉴스 같은 거 보면 네. K1 그러니까 이제 88 전차랑 K200 장갑차 나란히 서서 이게 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집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K1 전차도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얘도 올해 40주년 네,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다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어. 6학년이었나? 아니, 그 8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87년도에 우리 수도기계화 사단에 K200 장갑차하고 K1 전차가 동시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K1 전차 전력화하고 K200 장갑차 전력화를 행사 그걸 87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MBC 뉴스데스크 그렇게 보는데 아빠 엄마랑 삼겹살 네. 먹으면서 야.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생각도 못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전차를 메인 뉴스에 한 15분간 네, 소개한다라는 맞습니다. 거는 생각도 못하는데 그때 이제 87년도에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어썸 이렇게 야, 그때부터 밀떡의 꿈이. 네. 멋있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K200 장갑차하고 K1 전차를 본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빨리 봤네요. 그게 왜 그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누리단 활동을 했었는데, 야. 예, 이게 너무 아재 티가 아니. 나지만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름에 네. 누리단에서 이제 무슨 캠프 같은 거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수도기계화 사단. 어우야. 그래서 그때 갔는데 그 화면으로 봤던 K1 전차 K200을 딱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왔으니까 또 네. 군부대에서 장비 어린이죠. 협조해가지고 막 안에 들어가 그렇죠. 보고 네, 막 네.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K1 전차는 보고 좀 놀랬죠. 왜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작아서. 네. 그 밑에 하나 더 있나? 뚜껑을 열면 안에 더 있나?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너무 작아가지고 놀랬고 이제 K200도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커 보였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작네.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가서 이제 군인 아저씨들 막 괴롭히고 그때 또 이제 밀덕이었잖아요. 그때도 애기 밀떡. 네. 네. 그 한참 그 톰 클랜시 소설들이 막 국내 네네. 해적판대에 나올 때였어요. 테크노 스릴러. 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톰 클랜시의 그 유명한 소설 붉은 폭풍, 레드스톰. 네. 저도 좋아했죠. 그거를 거의 막 페이지가 빵꾸 날 때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부인 아저씨들한테 막 했거든요. 아저씨 이거 안테나 2개 있으면 지휘관용이고. 지휘관용 아니냐고 중학교 2학년이. 근데 아저씨가 살짝 갸우뚱하면서 저 새끼가 저걸 어떻게 알지? 그렇지. 뭐 이러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장갑차 역사에 K200이 그렇죠. 사실 한 획을 걷죠. 그래서 프로젝트 명도 두꺼비였고 다산의 상징. 네네. 그거 보면 지금 잘 보시면 배치된 게 2,500여 대인데 네. 파생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네네. 그러니까 뭐 보니까는 뭐 병력 수송용, 네, 전투용, 뭐 자주발칸, 그 다음에 박격포, 박격포 뭐 많잖아요. 예. 견인은 있나? 견인은 보수 견인용 차량도 네, 있는 걸로 있을 알고 있고요. 거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또 육해공 해군 안 쓰는 거야? 네. 육공 해병대. 그렇죠. 해병대까지. 네. 이런 장갑차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수출도 이제 했었고 93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 수출했었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이 개량 사업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지 네.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지만 K200 장갑차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알게 모르게 개량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됐죠. 네. 일단은 A1 하면서 네, K200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문제가 이제 이 파워팩 계통 관련해서 출력 부족 문제가 나왔으니까. 출력 부족. 네, 출력 부족 문제가 있어가지고 A1으로 성능 개량하면서 보완을 했고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장갑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일단 양 늘리는데 네. 좀 신경을 쓰고 파생형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93년도에 말레이시아 수출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처음으로 K 그렇죠. 장갑차를 네. 해외에 수출했고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 개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무기로 봐야겠죠. 그렇죠. 네. 뭐 현장 개조도 되게 많이 있어서 총안고 쪽에 이렇게 네. 받침대 만들어서 군장을 거의 매단다든지 그렇죠. 그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네, 위에 맞아요, 달아서 맞아요.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장을 이렇게 걸거나 네네. 이런 것도 상정비하면서 네네. 좀 이렇게 그렇죠. 받침대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쁘게. 예. 그러면 오히려 또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제가 봤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가 얘기하는 그런 개량 방안들을 좀 그때 좀 적용해서 뭔가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죠 우리가. 그 이런 K200 장갑차에 어떻게 보면 후계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K21 장갑차였잖아요. 네. 이 K21 장갑차는 K200 장갑차는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한 적이 있는데 K21은 해외 수출이 된 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출이 안 된 제가 건가요? 봤을 때 K22 장갑차가 사실 전 세계 트렌드와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 도하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해외에서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용이다. 네, 예를 들어서 기관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mm를 맞습니다. 네. 40mm 기관포 쓰는 나라가 서방 세계. 네. 사실 이제 K21 개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줬던 건 스웨덴이 만든 CV90이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0mm 기관포로 그대로 갔고. 가져왔죠. 네, 네. 근데 CV90도 잘 보면 스웨덴 빼고는 40mm를 안 써요. 대부분 다 이제 30mm 체인건 아니면 35mm 체인건 이런 거 썼지 40mm 잘 안 썼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침수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성능은 나쁘지 않았는데 예. 약간 트렌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착한 거 아닐까요? 그거예요. 우리 군의 요구도를 너무 많이 반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군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해외에 들고 나갔을 때는 약간 이제 좀 안 되는. 대신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레드백은 그렇죠. 네.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이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트렌드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리가 21세기에 대규모 재래전이 벌어지면 어떨 거라고 상상했던 부분이 맞는 측면도 있고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 이런 전운들이 차세대 장갑차, 그러니까 뭐 K31이라고 부르나요? 이 장갑차 개발에 뭐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럴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뭐 러시아의 궤도형 장갑차 그다음에 뭐 서방 세계 궤도형 장갑차들 사실 지금 총동원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러시아 뭐 BMP 시리즈는 알다시피 이제 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맞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냥 뻥 하고 날아가 버리고. 아유 그냥 뚜껑이 네. 반면에 이제 브래들리 어우, 장갑차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전차까지 잡는 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드론에 피격을 당해도 이제 외부의 그런 이제 장갑들로 인해서 뭐 부착하는 증가형 장갑들로 인해서 승무원은 대체적으로 심하면 부상, 그러니까 사망까지는 잘 안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지금 이런 장갑차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생존성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도 지금 사실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K31에 네. 가칭 K31. 네. 차세대 장갑차. 왜냐면 이제 K100이 전력화 40년이 됐으면 이제 교체를 그럼요. 해야 될 시기가 네. 왔거든요. 저는 차세대 장갑차에 얘기해야 될 게 방향성이다. 방향성을 어떻게 갈 거냐. 예를 들어서 레드백처럼 물론 이제 레드백은 지금 호주 육군 같은 경우에는 AFB 개념으로 가잖아요. 이제 전투 장갑 차량 네.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K200은 보면은 병력 수송차죠. 병력 수송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를 잘 보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갖고 있던 M113네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지금 네. 해서 물론 피격당하는 것도 많지만 역설적으로 장갑차를 안 타면 보병의 생존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확. 네. 네. 그게 오히려 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우리가 차세대 장갑차는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병력이 계속 줄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병력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면 향후 우리 차세대 장갑차는 일단 핵심은 생존성. 생존성 그리고 병력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고 그럼 좀 무거워지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야 그럼 레드백 써 이런 근데 얘기 할 텐데. 지금 약간 우리나라 이제 궤도형 장갑차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네. 하다 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사업이 이게 지금 만약에 본격화되면
현대로템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겠죠. 왜냐면 전문화 계열화가 패치됐기 때문에 음. 뭐 못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파전이 될 수 있고 어. 다만 이제 군에서 방향성이 뭐냐를 이제 명확히 정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K200처럼 파생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교체를 하는 걸 고려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레드백처럼 보병 전투 차량으로 갈 거냐 사실 이 고민을 향후 몇 년 사이는 해야 될 것 해야 같아요. 되죠 이제. 김대웅 의원님께서 그럼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K200이라는 장갑차가 그동안 우리가 운용됐던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미국군이 지금 이제 브래들리 차체를 이용한 AMPB 사업을 하잖아요. 네. M113을 대체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면 너무 비싼 물건 들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부담이에요. 사실 이제 장갑차 지금 대체 수요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통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병 탑승에만 좀 특화된 그렇죠. 안전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는 분명히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긴 할 것 같은데 미국군 OMFB 사업 관련돼서 라인메탈 지금 아메리카 쪽에서 하는 거 보면 거기도 하이브리드 생각하거든요. 링스를 개조한 미국군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링스를 개조한.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미션 체계도 늘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차세대 장갑차도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다용도로 쓸 수 네. 있는 장갑차가 가야 아니, 되지 않나. 아니면 K11을 좀 개량해서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도화도 좀 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 실정이 가장 맞춘 게 사실 K21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방어력이 약해져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개량을 하는 거지 거기다. 예.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음 뭐 갇힌 K31은 도화 기능을 없애자. 없애고. 왜냐하면 이제 M3, KM3가 나왔으니까 자주도화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유럽이 보면 독일이 그 장갑차들 궤도형 장갑차에 도화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도화 능력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장갑차에 꼭 도화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K200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돼요. 자, 그럼 다용도로 쓰는데 굳이 우리가 궤도형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 차륜용도 있는데. 네, 차륜형도 있는데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사실상 이제 궤도형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방어력 문제 때문에 네, 방어력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차륜형도 나쁘진 않은데 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K808도 그렇죠. 쓰고 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냐. 아 그렇게 접근하셨구나.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예가 제가 단적으로 든 게 뭐냐면 지금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 있잖아요. 솔직히 전 지금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 해병대도 다 버렸죠. 그만둔 사업이고 네. 최근에 또 스페인 해병대도 거기도 상륙 돌격 장갑차가 있는데 궤도형 있는데 차륜형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해병대가 거기에 막대한 뭐 수조의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과연 저게 맞냐? 약간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들고. 그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우리도 할까요? 궤도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궤도형으로. 그럼 훨씬 더 싸게 갈 수도 있고 가볍게. 네,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저는 국가형과 얽혀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얽혀 있잖아요 사실. ADD. 사기 상륙 돌격 장갑차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차세대 장갑차도 아마 K31 요것도 이제 얽혀 있는 거고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K21을 좀 다시 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의 요구도에 맞게 새로운 기술 집어넣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K21 수출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 군의 요구도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얼마만큼의 가성비를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꼭 굳이 궤도형을 우리가 꼭 고집해야 되냐도 지금은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K31이라고 불렸던 가칭 차세대 장갑차는 뭐 구체적인 개발 일정이라든지 방향성은 뭐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아직은 없는데 지금 봤을 때 약간 로드맵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원하는 것들. 기존의 기사들 나왔던 걸 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개발을 시작해서 언제 그러니까 하겠다는 이제 개발 거죠. 시작을 결정을 할 시기가 이제 임박을 했죠. 아, 그래야 사실 이제 2030년이나 2030년 뭐 후반 요때는 이제
어찌됐든 갈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반세기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빠르면 2030년 초반에는 물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유.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진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뭐 방향성 측면은 제 생각엔 우리 좋은 모델이 두 개 있잖아요. 네. K21 장갑차, 호주에 수출한 AS21 네. 레드백 장갑차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네. 각자의 장점을 가져와서 전 세계 트렌드에도 맞고 네.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의 생존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해외 수출도 돼서 우리 납세자들의 어깨도 좀 가볍게 해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의 최상의 솔루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차세대 장갑차 이제 갇힌 K31은 이거는 국제 공동 개발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K2 전차 폴란드에서 향후에 이제 면허 생산도 네. 할 거고 루마니아에서 뭐 K9 자주포도 뭐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중부 유럽 국가들이 사실 이제 장갑차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폴란드도 지금 막 고민하는 게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지금 만든 게 보르슉. 보르슉. 보르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굉장히 딜레마에 음. 빠져 있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막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장갑차 폴란드랑 공동 개발해 네. 보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 생산은 폴란드가 알아서 하고 대신 개발비를 뭐 반반씩 그렇죠. 내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서 니네가 먹고 아시아 중동은 우리가 할 테니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폴란드가 뭐 인도네시아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이제 잘 찾아보면 네. 차세대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중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니즈가 있기 때문에. 뭐 4.5 전투기를 만들겠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장갑차는 이제 단가가 전투기보다 싸니까. 네. 네. 전투기 좀 그것 때문에 네. 문제인데.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노력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을 좀 찾아봐서 그렇죠. 각자의 요구도를 좀 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장갑차가 나올 맞습니다. 거고. 네. 한국형, 폴란드형 네, 따로 네. 이렇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우디나 UAE 같은 데도 야, 너네도 관심 있으면 같이 하자. 대신에 중동은 니네가 팔아. 우리한테는 뭐 피를 준다든가.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차세대 장갑차도 해야 되고 차세대 전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다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 파트너 국가를 찾아서 같이 해볼 거냐? 아마 갈수록 이게 블록화될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유럽은 더 그러겠죠. 유럽은 그렇게 되고 뭐 중동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근데 중동도 원하는 건 어찌됐든 자기 나라에서 그렇죠. 뭘 하길 원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내 개발만 고집하지 말고 해외랑 좀 같이 해보자. 제가 제일 말씀드리지만 F-35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렇죠. 옆에 8개 국기 딱 붙어 있는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동등한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도 K3, 그다음에 K31 장갑차나 전차 출고식이나 이런 서명할 때 이렇게 차체 옆에 여러 개 국기 쫙 붙으면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조효 과제가 망한 이유가 가까운 나라에 이렇게 조효 과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지역별로 하나씩 하면 네. 성공한 조효 맞아요. 과제가 네. 될 수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변국하고는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힘들어. 안 돼. 될 수가 없어. 아니, 그쪽에다가는 포신을 돌려야 되는 거지 뭐 공동 개발할 수 약간 있는 좀 건 뭐 네. 역사 문제 여러 가지 네, 때문에 네. 쉽지 않고. 절대 안 뭉칠 그-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저도 어제도 일본의 친한 그 뭐 저널리스트 분하고 이제 뭐 번역기 사용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항공 쪽으로 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본 친구분인데. 네네.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아, 차라리 그냥 일본이 지금 C2 수송기를 만드니까 C2 수송기하고 T-50 바터를 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형 수송기 소요가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네. 세 대인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C2로 받아오고 그 일본은 우리가 만든 T-50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형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거 쉽지 않다.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뭐 수요는 일본 항공기 중에 수요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탐나는 게 수상 이착륙기 있잖아요. 아, US2 네, 뭐 네. 이런 거. 그거는 뭐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한 모델이 있으니까 하지만 네, 일본도 뭐 그렇게 일본도 원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뭐 네, 그렇게 되는 그것도 거죠. 최근에 단종됐다는 얘기가 어, 나와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해군항공대가 장기 비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수상 비행기를 운용하는 그것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도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업체가 없죠. 네. 최근에 스페인이 그 산불 네. 진압용으로 새로 좀 하려고 그래요. 수상 비행기를. 그래서 이제 지상 수상 착륙 가능한 네. 걸 하려고 하는데
모르죠. 이제 그게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주변국하고는 안 네. 돼요. 아, 예, 안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뭐 그렇죠. 중부 유럽 네. 이렇게 지역별로 하나씩 지역별 파트너를 이제 전차라든가 장갑차 사업은 우리가 K 방산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협력 방향으로. 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K 방산이 기로에 서 있다. 아, 자, 그럼 예전처럼 내수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삼성이 2000년 90년대 말 했던 고민이랑 비슷한 거죠. 아,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1등이 될 거냐? 음. 그러니까 이 기로에 지금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 이제 거점도 생기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해볼만 할 수도 있고 네, 우리 입장에서 이제 반드시 해야죠. 네. 어쩌면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안보 우선을 외치지만 정말 안보 우선으로 갈 수는 네.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 네. 자체를 네. 최적화시키고 완성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또 네.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그동안 이제 K 방산 무기들이 개발 과정에서 물론 다 보죠. 해외 시장 트렌드도 보고. 그러니까 K2 전차 만들 때는 그 세계에서 유명한 전차 디자인하는 분들도 불러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공한 건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데려와서 볼 필요 네. 있고 네. 우리가 조별 과제를 글로벌한 조별 과제를 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 것들 좀- 다른 나라에서 전차나 장갑차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K2 전차 만들고 K200 장갑차 만드는 분을 모셔다가 이제 얘기를 그럴 들어보는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스탠다드가 된다는 게 그렇죠. 중요한 네. 거니까. 앞으로는 그게 아니면 이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다는 김대영 위원님의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200 장갑차의 탄생 40주년을 맞이해서 K200 장갑차에 관한 얘기들, 그다음에 차세대 장갑차로 언급되고 있는 K31 장갑차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또 소식이 전해지면 다음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